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딱 봤는데 분위기를 좀 올릴 만한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우와, 고용지표가 부진하다고요? 예. 괜찮네요. 시장에는 뭐 좋은 이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왔고요.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어떤 부분이 특징인지를 쭉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지표에서 가장 주목됐던 데이터가 4월달 취업자가 얼마만큼 추가가 됐는지 늘었는지였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4월달 취업자 100만 명 이상 증가한다 예상하셨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딱 숫자를 까봤더니 26만 6천 명. 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지금. 이럴 때마다 되게 항상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예, 크게 미스한 거죠. 아주 크게 미스한 거죠.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요런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저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정희석 이사님이나 우리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화하거나 오실 때 여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 이슈는 약간 정책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너무 기초생활수급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실업수당 네. 그걸 너무 두둑하게 주셨죠. 맞습니다. 너무 많이 줬죠. 네. 그래서- 그럼 누가 취업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정책적인 이슈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미스를 한 거는 사실이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는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네.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향후에 좀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조금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왼쪽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4월 달 한 달 동안의 취업자 증가를 각 섹터별로 업종별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쭉 많이 늘었죠. 네. 이게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여행 레저 관련된 업종에서 취업하시는 수 증가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금융, 인포메이션, 유틸리티 다 있죠. 네. 4월 달이 이렇고요. 이게 1월부터 그러니까 3개월이네요. 예, 2월부터 4월이겠네요. 그러면요. 2, 3, 4니까 3개월 동안의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4월 달 한 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려면은 그동안 3개월 동안의 추세와 4월 달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네.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네.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뭐 이게 합산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숫자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세 군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 3, 4 그리고 4월 모두 레저와 호스피탈리티, 여행, 레저, 레스토랑 이런 경제 재개와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업종의 취업자 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증가를 못했습니다. 예. 너무 실업수당 같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취업을 할 모티베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네. 그렇게 뭐 아직도 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뭐 네. 취업을 하려고 근데 뭐 지금 당장 돈은 들어오니까 나라에서 그렇죠. 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경제 재개가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뛰쳐나온다라고 하지만 취업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뭐 여행 레저 레스토랑 쪽에 취업자가 생각보다 안 늘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뭐 월스트리트에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2, 3, 4 같은 경우에는 매니팩처리라든지 컨스트럭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안 줄었죠. 네. 근데 4월 달은 이게 좀 줄었습니다. 이게 공급 이슈,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그렇죠. 예, 취업이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취업자 수가 덜 늘었다. 네. 생각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자동차 공장도 셧다운. 네, 맞습니다. 그런 들어가죠. 셧다운이 예. 되는 데도 많고 워낙 이제 원재료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다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예. 이게 사실 추세적으로 늘었었죠. 네. 에듀케이션이라든지 헬스 서비스 이런 부분이요. 근데 4월 달은 둘 다 줄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 기억에 맞다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하이엔드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연봉 수준이 높은 일자리는 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IT 산업은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취업자를 더 뽑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인력 공급이 부족한 그런 일들이 제가 나타나서 4월 달에 취업자 수가 이 섹터에서는 조금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좀 미싱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좀 놓친 포인트들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좀 4월달 고용지표가 크게 하회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제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뭐 최근에 뭐 매크로 지표가 일부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듯이 매크로 지표들도 이렇게 쇼크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사이버 어택 때문에도 향후 매크로 지표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이버 해킹 이런 것 때문에. 예, 그 송유관 맞습니다. 예. 그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백신이 보급되면 다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경계를 어느 정도는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런 여행 레저 쪽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취업자가 4월 달에 얼마만큼 늘었냐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늘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게 각 섹터별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여행 레저인 거고, 네. 요 핑크색이 에듀케이션 헬스 서비스인 거고, 이게 각 섹터별로 평균 임금이에요. 예. 평균 임금 그리고 취업자가 4월 달에 얼마나 늘었냐는 거고요. 요 크기가 전체 인력 풀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경제가 재개가 돼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요 빨간색 부분의 취업자들은 안타깝게도 저임금이네요. 네, 저임금이고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이 않죠. 기준으로 봤을 예. 때는 실제 전체 경제에서는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에서 실마리가 어떻게 풀리는지 취업자가 네. 향후에 어떻게 늘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좀 문제들이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잘못되면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네. 물가는 저성장인데 물가는 오르는 네.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일부 코멘트들이 어제 주말 동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저희도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멘트들 중에서 막 무서운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네. 뭐 이제 뭐 처음 보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람 돈 다 뺐나? 클릭 장사, 클릭 장사 거기서 클릭 장사. 그거 나중에 가서 얘기하죠. 거봐 내 말 맞지? 맞으면 그렇게 하고 네. 안 나오면 그냥 조용히 있죠. 아유,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예.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백신 궁금했었는데 오늘 또 백신 소식을 좀 가져와 주셨네요.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꾸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특허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좀 뉴스들을 쫙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도 이거 정리하게 찾아봤는데 뭔가 이게 좀 개념이 좀 특허 뭐 지식재 사건 이런 게 개념들이 좀 헷갈려서 그런지 좀 정리가 된 내용이 좀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좀 오늘 좀 이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뭐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뭐 너희들 백신 특허 풀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알잖아 지금 신흥국 너무 어려워 지금 인도도 엄청나게 백신이 늘어나고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어렵잖아. 뭐 인류의 차원에서 뭐 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라든지 바이오엔텍이라든지 그런 백신 관련 대표주들이 주가가 휘청거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허로서 보호가 된 상황에서 얘네들이 그렇죠. 그거를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미국이 이거를 풀어버리겠다, 특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휘청거리다가 그래도 다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네. 대부분.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현실적으로 바이든의 노림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이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WTO에서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야 돼요. 지재권의 보호를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네. WTO 차원에서 네. 그거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유예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뭐 일시적으로 뭐 좀 안 하겠다, 보호를 안 네. 해주겠다는 얘기로 볼 수 네. 있죠. 유예하겠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WTO 전 참가국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선언이 164개국을 다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런 뭐 여러 아티클 통해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의 뜻을 따르고 있는 국가는 60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미 독일, 프랑스 등등의 유럽 국가는 일단 다 반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반대할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 텐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노림수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기업들이 백신 사업을 뭐 지금까지 하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반대를 하냐면요. 일단 이게 실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허 문제가 아니다. 아니 일단 돈벌이가 문제긴 하죠. 일단 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뭐 더 바이오엔텍이라든지 중요하죠, 독일의 바이오엔텍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다 맞아. 기본적으로 돈이죠. 네.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기 네. 때문에요. 네. 그들이 이제 특허가 이게 나가면은 돈을 네.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이에요. 첫 번째 돈입니다. 네. 근데 뭐 얘기를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WTO 차에서 지식재산권을 유예한다. 이거를 주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허가 막 풀린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설명서만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요리 책만 보고 쉽지 않죠. 그 요리사들이 만드는 요리를 똑같이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WTO 차원에서 만약에 특허를 푼다고 하면 요것만 하는 겁니다. 요리 책만 뿌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조사들, 대형 제약사들 코로나 백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 오히려 안 된다. 퀄리티 관리가 더 안 될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라이센스 장사를 할 때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 제조사들이 직접 그 사이트에 가서 많은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그 레시피 플러스 제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료부터 그런 걸 다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백신 보급을 더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허가 막 풀리면은 너도 나도 그걸 보고 다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신의 원재료가 엄청나게 쇼티지가 날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신이 잘 못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원료는 쇼티지가 난다. 그럼 더 계약이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유럽의 제약사들, 유럽의 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같은 국가들은 바이든의 의견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바이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좀 여전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대선 공약 때 되게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바이든이. 예. 그리고 중국 견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많이 뿌리고 있고 있죠. 뭐 백신 공공재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백신과 관련된 헤게모니도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네. 액션은 취해놓는 거예요. 네. 예, 우리는 다 인류애적으로 다 풀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바이든이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특허를 풀지 못하겠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라이센스를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이제 더욱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아시아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한테 카드로도 쓸 수 있겠죠. 네. 뭐 백신과 뭐를 교환한다든지 뭐 그런 등등 다양한 셈법이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백신 특허를 뭐 제거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도로 이 이슈는 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정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맥락에 답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럴 가능성도 정 이사님이 두 번째로 언급하신 내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바이든이 립 서비스 한 거예요. 그렇죠. 안 될 수 있는데 네.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선진국이 그렇죠. 뭐 천사인 것처럼. 맞아요. 뭐 이렇게 다 세계 인류의 평화 이렇게 얘기해도 뒤에서 챙길 거 다 챙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카드를 쓸지 모르겠죠. 네. 네.
가끔 요즘 제가 중동 지역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프로젝트 하는 것도 그쪽에 있어서 중동 지역의 그 영자 저널들을 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1대1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예. 그 1대1로 사업이 이제 중동이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1대1로를 영문으로 하면 뭐냐면 실크로드예요. 네. 근데 그 실크로드 앞에 단어를 하나 요즘 더 붙입니다. 중국이. 뭐냐면 헬스. 헬스요. 헬스 실크로드. 백신 나눠주면서 아. 얘네도 다시 네. 교육을 하고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요즘은 진짜 그쪽 나라의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네. 아마 바이든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이슈가 나오자 오늘의 낮인가요? 네. 뭐 한국 시간 오늘 새벽인 것 같은데 뭐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네. 뭐 싱가포르의 대규모 네. 조인트 벤처 만들어가지고 뭐 10억 도주 수준의 네. 캐파의 생산 시설을 증설하겠다. 중국 기업이랑 같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백신 이슈가 최근에 뜨거워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게 좀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좀 내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포인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뭐 대표적인 이제 미드 스트리밍 기업이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송유관 네.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휘발유, 뭐 디젤 등등의 정유 제품을 이제 이런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해킹 사이버 어택을 당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멈춰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누가 했느냐? 예, 보시면은 이게 뭐 전형적인 그들의 방식이라서 제가 차용을 해온 건데 기사에 있어서 갖고 온 건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해커들이 그 어떤 특정 기업의 네트워크를 마비를 시켜버리고 네. 그리고 걔네들의 데이터를 인질로 마비를 시키거나 혹은 또 데이터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너희 언제까지 돈 안 내놓으면은 이 데이터 다 풀어버린다. 네. 이런 식의 경고를 똑같이 지금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만 달러인가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예요. 아, 예시요? 예, 예시예요. 아. 그 예시라서 이런 식으로 네. 비트코인까지 써 있네요. 예를 들어서 200만 달러를 당장 내. 예. 아니면 나중에 낼 거면 더블로 해서 내. 아니면은 너희의 뭐 이런 거를 다 까발려 버린다라든지 뭐 너희의 네트워크를 아예 마비를 시켜버린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트코인 흥미로워서 봤는데 이게 200만 달러에 190비트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 이거 그러시네. 깜짝이야. 예, 아주 한참 계산하고 전에. 있었습니다. 예, 저도 시세 보고 또 원인을 안 나. 아주 너무, 오래된. 너무 싼데 그래서 이제 예.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데 어쨌든 이런 공격을 진짜 큰 기업이 당한 거예요. 얼마나 네. 큰 기업이냐면요.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우와. 겁니다. 요 파이프라인을 이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야.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한 8,850km 네, 따지면은 네. 야. 그리고 1 그 공급량이 250만 배럴 수준이에요. 이게 이 동부 연안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부 연안의 이 정유 공급의 한 45% 정도 수준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냥 러프하게만 제가 아까 대강 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자료 찾다가 데이터 숫자를 명확하게 못 찾아가지고 그냥 좀 러프하게만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미국 전체 이 석유 제품 공급 전체 기준으로 이 2.500만 배럴 수준이 아마 한 15% 정도 될 겁니다. 2018년 정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5%에서 15%가 지금 약간 망가져 있다. 망가질 수도 있다. 네. 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18개 주에 미치고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주는 다 지금 영향권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걸 긴급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던 거 막 트럭으로 옮기고 막 배로 이렇게 돌려서 옮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고 뭐 아틀란타시라든지 뭐 테네시 뭐 이런 데가 가장 좀 시급하다라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화요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겠죠. 예. 네. 그래서 뭐 한 내일 정도, 내일 모레 정도 한국 시간으로는 해결이 안 되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유가 급등의 뭐 좀 우와, 이게 하나의
좀 내관이 될 가능성도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네. 뭐 사실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나가고 있고 화요 그래서 이게 유가도 유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동부 이런 큰 에너지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사실 뭐 4월달 좀 5월이죠. 5월 뭐 6월 매크로 지표들에서도 약간의 기스가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큰 이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텍사스 한파도 사실 매크로에 반영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은근히 이슈가 됐습니다. 매크로적으로 문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흥미로운 거는 이게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다. 이게 이 공격한 제가 까먹은 해커들이 러시아 쪽에 있는 사이버 그 다크 사이버인가요? 하여튼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러시아계 해커들로 추정이 된 다크사이드 추정이 되는데 다크사이드인데 추정입니다 일단. 근데 얘네들이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에너지 기업들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집에서 막 컴퓨터를 한단 말이에요. 그쪽의 약점을 파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군요. 예. 김민수 대표님, 저거 장기화되면 어떻게 도라모통 테마주 뜨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저 뉴스를 딱 봤을 때 일단 운송 관련된 종목이죠. 앞서 이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육상이나 해운 쪽 운송이 더 활발해질 걸로 보여지고 어떻게든 있고.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 사건으로 해서 정제 마진이 올라갈까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수요가 이게 되게 아리까리하더라고요. 애매하네요. 아예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떨어질지 이게 유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뭐 당장 해결되고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닌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름 이거 좀 심각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되게 심각한 러시아 쪽에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게 아닌가를 보고 있고 이게 제가 그냥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보안의 시스템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연합 인포맥스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제 3부 시간에 요거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내용을 다뤘으니 혹시 왜 이 보안의 시스템적인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통째로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을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잠시 공지도 드리면요. 우리 뭐 연합 인포맥스가 이제 당연히 영상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지만 우리 정희석 기사님께서 진짜 밤새서 만든 이 자료들을 저희 게시판에 하나하나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 오늘 안유아 교수님 자료는 저작권 문제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게시가 안 됩니다.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소식도 한번 보시죠. 이 얘기는 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안 할 수 없죠. 저희가 도지코인을 이제 달로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미국의 이제 밈으로 해가지고 많이 외쳤어요. 리테일 투자자분들,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진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주가를, 그러니까 가격을 달로 보내자라는 얘기였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되고 있고, 도지코인이 지난주 토요일이죠. 미국 시간 토요일을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 판권 받아와서 방영했던 SNL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서 앨런 머스크가 주인공 호스트가 돼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했습니다. 엄마랑 했죠? 엄마랑. 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코멘트가 이 허슬이었죠.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뭐 도지코인 허슬 아니냐, 이게 뭐 대강 뭐 장난 아니냐,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인데 앨런 머스크가 약간 농담 삼아 이거 사기 맞아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도지코인이 사실 앨런 머스크 출연하고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미친 듯이 뭐 0.8 이렇게까지 찍었었는데 이 헛슬 사기 장난 이 얘기 나오고 나서 고점 대비 한 40%인가 40%요? 폭락을 하고 했습니다. 0.4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나름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대박이네.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는 뭐 장난처럼 야 이건 뭐 장난이야 도지코인 이렇게 했는데
바로 몇 시간 있다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건 뭐 많이 보도가 됐는데 혹시 못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오메트릭 에너지라고 하는 캐나다 기업일 거예요. 네. 캐나다 기업이 달 탐사 프로젝트, 네. 소규모 인공위성 같은 거를 달 주위를 막 이렇게 맴돌게 해가지고 뭐 센서나 카메라 등을 동원해서 달을 탐사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어쨌든 달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기들을 그 회사에. 근데 그 달을 보내려고 하는 수송 수단을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네.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오메트릭 에너지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는 뭐 저희가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 로켓을 타고 나가는 네. 거니까 스페이스X. 그럼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도지코인으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그거를 스페이스X와 앨런 머스크가 콜 오케이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쟤를 보면 작전 세력인 것 같아. 네. 떨어뜨려 놓고 집에 전화한 거지. 야 지금 사.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 가서 바로 저거 충분히 할까. 그런 구조를 네. 짤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돈 벌기 쉬운데요? 근데 이거는 좀 저도 뭐 누구보다 네. 뭐 저기 뭐였죠. 테슬라라는 회사를 참 주목하는 사람이지만 네. 저런 오피니언 리더는 말에 책임감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 이게 국가의 문화권의 차이겠죠? 그런 것 아니, 같습니다. 뭐 그거는 좀 문화권과 국가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앨런 머스크 원래 캐릭터가 저런 거죠? 캐릭터도 그렇고요. 약간 자폐 증세도 있다면서요. 네, 예. 있고 응어리 같은 게 좀 있는 것. 월스트리트에 대한 적대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실리콘밸리 차원에서의 약간 월스트리트에 대한 적대심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즐기고, 그리고 이걸 또 리테일 미국의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도 동참을 하고 있고, 동참을 네, 뭐 하고 있고, 그래서 도지코인도 그렇고 지금 시세 보시면은. 뭐 사실 도지코인보다 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 이더리움이 지금 또 그렇죠. 오늘도 10% 정도 가까이 오르고 있고 비트도 뭐 살짝 소폭 그냥 오르고 있고, 그래서 코인이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락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시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전면 인터뷰를 해줄 테니까 어떤 인터뷰를 하시겠냐 물어보더라고요. 3년 전에 가상화폐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그러지 마시고요. 잘리셨죠? 잘렸어요. 그런데 주말에 문제될 건 아니니까 국민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제가 다른 걸 한다고 했었어요. 전면 인터뷰거든요. 한 면 전체를 이를 인터뷰해 주는데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가상화폐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3년 만에. 뭐 목요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게 제가 과감하게 발언했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걸 받아줄지 저도 한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편집에 또 악마의 편집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은 못하고 과감한 발언을 했는데 그냥 저 원고료만 듣고 오케이 하신 거죠? 저는 그냥 원고료도 안 했어요. 인터뷰인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암호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사실 암호화폐 생태계라는 건 많이 쓰면 쓸수록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인조 세력이 그런 코인 자체가 이미 그 수준은 간 것 같고요. 미국의 수많은 금융권들이 다 도입을 할 걸로 뭐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좀 구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뭐 저 개인적으로 도지코인 투자할래? 뭐 이렇게 막 50%씩 하루 오르고 하는데 하려면 저는 도지코인은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어떤 코인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따라가려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 생태계 그리고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 이런 코인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투기나 뭐 수익률에 너무 지금 변동성에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짚어보는 것도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모든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코인이 뭐죠? 그래서요. 저희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를 잘 몰라서 지금 하겠다고 말씀을 그런데 그걸 또 굳이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저는 최대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야, 이건 뭐 어떤 이슈를 말씀 주시고 싶어서 가져오신 건가요? 이게 로쿠라고 하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미디어 스트리밍 앱입니다. 사실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미디어 스트리밍 OTT 사업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국내 컨텐츠 기업들도 이런 OTT의 플랫폼에 많이 넣죠. 다양한 컨텐츠를. 근데 이제 로쿠가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 넷플릭스 다음으로 이제 이 영역에서 대장주가 로쿠입니다. 로쿠인데 로쿠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런 미디어 스트리밍들이 자기들의 자체적인 앱이 다 있잖아요. 네. 저희가 넷플릭스 보려면 넷플릭스 앱을 받고 뭐 디즈니 플러스를 보려면 디즈니 플러스 앱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 로쿠는 그런 앱들, 그런 서비스들을 모아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가입자들이 사용자들이 이러한 로쿠의 하드웨어와 이제 솔루션들 이게 뭐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드웨어가 있지만요. 이걸 꽂아가지고 하면은 이런 플랫폼이 자기 자신들의 이제 TV와 그 하드웨어 기기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기들이 넣고 싶은 OTT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넣을 수 다 넣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로쿠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이걸 해서 넣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거의 전체 뭐 OTT를 보시는 분들의 한 40% 수준이 그냥 넷플릭스 보려고 넷플릭스 앱으로 바로 가고 디즈니 플러스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 앱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 로쿠 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늘은 넷플릭스 봐야지 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오늘은 뭐 스포티파이 들어야지 하고 스포티파이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코로나 때 막 OTT 엄청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이런 넷플릭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관심이 높았던 기업인데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안 좋았어요. 뭐 기술 성장들이 워낙 많이 조정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을 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실적 서프가 나온 기술 성장주라서 좀 가져왔는데 2분기 매출액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2분기 매출액이 5.7억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5.7억 달러인데 시장 컨센서스가 4.9억 달러였습니다. 확실히 넘었구나. 확 좋았죠. 매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기업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고성장 기업들은 그 얘네들은 그냥 일단 성장하겠지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높게 추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높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요일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11%인가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냐면요. 넷플릭스는 저희가 광고가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가 안 붙습니다. 근데 이외의 다양한 OTT 서비스, 미디어 스트리밍 채널은 광고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IPTV를 보면은 IPTV 보기 전에 광고가 3개 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뭐 저희가 유튜브 봐도 광고 붙잖아요. 그렇게 광고가 붙습니다. 그 스트리밍 영역, 그러니까 OTT 쪽에 붙는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로쿠가 했습니다. 그래서 로쿠는 이런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들을 팔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 포인트가 그걸 넘어서서 이런 OTT 서비스에 들어가는 광고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 광고가 주목을 받고 있냐면요. 지금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옛날에는 TV의 광고, 전통적인 TV 매체,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지상파 채널이라든지 뭐 종편 채널 이런 데 많이 광고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데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런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광고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다 타겟팅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컨텐츠라는 게 취향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멜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로맨스 이런 거 보고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공포 영화 쭉 보고 그게 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OTT 서비스에 광고를 때리면 굉장히 효용이 좋은데 그쪽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쿠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런 포인트가 주로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페이 TV 유료 방송을 안 보고 뭐 코드 커팅하라고 넷플릭스 같은 걸 보니까 가입자가 증가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로쿠와 같은 기업이 주목을 받다가 이런 그걸 뛰어넘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밍 쪽에 광고가 많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광고주들이 이쪽에 광고를 많이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면서 집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이 로쿠의 투자 포인트는
이러한 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기들 채널에 유튜브처럼 많이 광고를 붙일 건데 그런 광고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도 로쿠가 이런 각 사업자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원뷰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뭐 실적 발표 이런 데서 얘기도 많이 안 나오고 관심도가 약간 항상 이런 쪽에만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이런 원뷰, 에드테크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서 로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 포인트들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쭉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난주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쿠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것도 정말 아주 머리 좋은 비즈니스 하나 또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 뭐 로쿠 코리아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구해서 기기를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 약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